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성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강에서 단일 회귀 분석까지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에도 역시 그 빅데이터 모델링에서 분석 기법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단원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조금 더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암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요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요 자격증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는 쉬운 그런 단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와 함께 같이 진행했던 우리 단일 선형 회귀 분석에 이어서 이제 다중 회귀 분석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설명 변수 또 피설명 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변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는데 이 독립 변수, 어떤 것에 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 변수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이 다중 회귀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많이 보고자 하는 여러한 어떤 현상이라든가 어떤 분석하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이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 다중 회귀 분석을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단일 회귀 분석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독립 변수 이루어진 다중 회귀 모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게 되고요. 그래서 yi는 a 플러스 bxi 또 cx2i 그다음에 epsilon i 이렇게 회귀식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볼 것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인데요. 실제로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회귀 분석이라는 것 자체에서도 앞에서 배웠던 단일 다중 회귀 분석과 달리 이 0과 1로 나타내는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앞에서 우리 단일 다중 회귀 분석처럼 선형 회귀 분석과 다르게 종속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해당 데이터의 결과가 특정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분류의 기법으로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학습하실 때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름은 회귀 분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분류의 기법으로 많이 활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많은 관련된 문제는 성공 또는 실패 이렇게 이진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유용하게 활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귀 분석은 일반적인 회귀 모형과 로지스틱 회귀 모형 두 가지 모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는 추정하고자 하는 내가 어떤 것을 보고자 하는 종속 변수 유형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면 일반적인 회귀 분석이고요. 이항형 또는 순서형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범주형 자료 형태로 이 종속 변수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이항형 문제, 즉 범주형 문제일 때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목표 변수의 입력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되고 예측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어떠한 대상 자료를 적절한 함수식으로 나타내서 분석하는 통계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집단의 특성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는 분석 모형을 우리가 분류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분류 쪽에 해당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 자체가 분류 모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가 두 범주로 구성되어 명목 변수일 때 적절한 통계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단순히 1과 2 혹은 0과 1처럼 이항형 또는 여러 가지의 그런 범주를 가지고 있는 다항형이 될 수가 있고요.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의 경우에는 종속 변수 결과가 성공 또는 실패와 같이 두 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다항형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맑음, 흐림, 비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가 분류되었을 때 우리가 다항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제 두 개의 카테고리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0과 1로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각각의 카테고리로 분류될 확률의 합이 1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엔 이렇게 그래프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일반적인 선형 모델의 특수한 경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선형 회귀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모델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사이 관계에 있어서 선형 모델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고요. 따라서 이 첫 번째 차이점은 이항형인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종속 변수 y의 결과가 0에서 1부터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선형을 배웠을 때는 계속 숫자가 올라가거나 단위가 올라가는 것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었지만 이 로지스틱에서는 0과 1로 성공 또는 실패와 같이 이진법으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속 변수가 이진적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 대신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종속 변수 y의 결과는 0과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경우만 우리가 존재하는 데 반해서 앞에서 배웠던 선형 회귀 같은 경우는 0에서 1까지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의 정확도를 떨어뜨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범주형 변수일 때는 우리가 선형 분석을 활용했을 때는 결과 예측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지스틱 모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gx가 1 플러스 2의 x, 즉 무리수죠. 우리가 자연 로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분의 2의 x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지스틱 모형식은 독립 변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어느 숫자든 상관없이 종속 변수 또는 결과값이 항상 0 혹은 1의 사이에 있도록 위치하게 되고요.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로지 변환이라든가 오즈 변환을 통해서 값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오즈와 로지 변환 성공 확률이 실패 확률에 비해 몇 배 더 높은가를 나타내며 그 식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성공 확률이 0.8, p가 0.8이라면 오즈는 1-0.8분의 0.8이므로 당연히 4가 되겠죠. 따라서 성공 확률이 실패 확률의 4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지스틱 함수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로지스틱 함수를 돌릴 때는 로지 변환이라는 걸 통해서 로그를 취한 함수로 돌리게 되는데요. 그 로지 변환을 통해서 돌리는 함수를 다시 우리가 오즈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승산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비율을 통해서 선형에 맞춘 값으로 변환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로지스틱에서 나오는 이 로그에 대한 값들은 우리가 비선형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함수는 기본적으로 로지 변환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지스틱 펑션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한 공부 시간과 합격 확률의 관계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아래 표는 공부 시간과 합격 여부를 기록한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 점점점 늘어가고요. 또 그 공부 시간에 따라서 합격을 했는지 또는 불합격을 했는지로 나타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고 싶은 건 뭐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부 시간과 합격 여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종속 변수는 합격 여부가 되는 것이죠. 그럼 보시면 합격 여부는 보시는 것처럼 0과 1로 이진법적인 범주형 데이터 타입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돌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서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한 시간 x와 합격의 확률 y를 선형 회귀 분석으로 나타낸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x와 y를 선형 회귀 분석으로 돌리게 되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공부한 시간 x로 합격의 확률 y로 예측을 했을 때 합격이 1, 불합격이 0인데도 불구하고 합격의 확률이 1.2 이상 또는 0.2 이하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합격인데 불합격으로 처리하거나 불합격인데 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예측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즉 선형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를 보는 것이 좀 힘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한다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공부한 시간 X에 따른 합격의 확률은 0과 1 사이로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측력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피션트, 스탠다드 에러, 또 Z-밸류, P-밸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위에 이 표를 활용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표에 P는 0.01671인 것으로 볼 때 공부 시간이 당연히 합격 여부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우리가 P가 0.05보다 작으면 우리가 기각역에 위치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립가설이 맞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 여부에 이 공부 시간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Y는 합격을 계산하기 위해서 알파 값 마이너스 4.0777과 베타 값 1.5046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시간을 공부한 사람의 합격 확률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Y라는 값에 2를 넣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EXP 승산 우리 오즈비를 통해서 26%의 확률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2시간 했을 때 우리가 합격 확률은 26%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Y값을 변환해서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음에 배울 기법은 의사결정 나무 분석인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이 단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분석 방법이 무엇이고 이 분석 방법은 왜 하는 것이고 이 분석 방법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또 이 분석 방법은 어떨 때 활용하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저와 함께 학습을 진행하실 텐데요. 이 학습을 진행하실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시는 데 있어서 이 분석 기법 적용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답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실기로 넘어가셨을 때 실기의 필답형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이게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러한 장단점을 갖고 있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또 혼자 공부를 하실 때도 조금 더 유용하게 흐름을 잘 잡아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 배워볼 건 의사결정 나무 분석 방법인데요. 우리가 분류에서 아까 로지스틱 회귀 분석처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분석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사결정 분석은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 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의사결정의 나무의 형성으로 해서 나무들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분석의 목적과 자료의 구조에 따라서 적절한 분리 기준과 정지 규칙을 지정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쪽에서 이제 의사결정 나무의 그런 모양을 보실 텐데 우리가 나무와 같이 전체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무들의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 하는 단계가 가지치기죠. 그래서 분류의 오류를 크게 할 위험이 높거나 부적절한 추론 규칙을 가지고 있는 가지를 제거하게 됩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는 보시는 것처럼 나무로서 굉장히 많은 가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 가지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원하는 값을 그런 가지들은 아니죠. 그래서 가지들을 쳐내서 약간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타당성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익의 도표나 위헌 도표 또는 검증용 자료에 의해서 교차 타당성을 이용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평가합니다. 뒤에서 이제 의사결정 나무의 우리가 종류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어떠한 종류는 이제 우리가 F 검정이라든가 또는 카이스퀘어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사결정 나무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 및 예측 단계가 있는데요. 이 의사결정 나무를 보고 이 의사결정 나무가 표현하는 건 무엇인지 해석하고 예측하는 모형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 역시도 아까 제가 분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이진트리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 구조는 각각의 노드 중간에 있는 그런 중간점 노드가 두 개의 자식 노드를 만들어서 yes 또는 no로 질문에 답함으로써 터미널 노드까지 진행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혹시 여러 가지 그런 책받침이라든가 이런 게임 같은 데 보면 Yes or No 가지고 우리가 계속 타고 진행했던 그런 게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 이 의사결정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한 이지트리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형태도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의사결정 나무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의 진위계수 또는 분산의 감소량을 분리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진 분리를 수용하는 우리 CAIT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엔트로피 지수를 분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C4.5 알고리즘, 카이 제곱 검정 또는 F 검정을 분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우리가 CHAID라고 불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나무의 분석은 예측과 분류를 위해서 단편적이고 강력한 툴로서 트리 구조의 규칙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서 어떠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yes or no로서 어떻게 분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어떠한 적용에서 얼마나 잘 분류 또는 예측하게 되는지 문제화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DM 발송회사에서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메일에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집단을 분류해 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응답이 높은 사람으로 DM을 보낸다던가 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의사결정 나무 분석은 이러한 경우에 유용하게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카드 시청자의 카드 발급을 거절해야 하는 경우, 그것의 결과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 기존 통계 분석 모델보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의사결정 나무가 더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카드 신청자가 어떠한 카드 발급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연봉, 신용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신용도의 등급이라든가 연봉에 따라서 yes or no의 분리 기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이제 카드를 발급한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도 이 기준만 알려주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답변들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의사결정 나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요 변수의 선정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변수만 선별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의사결정 나무가 기본적으로 이 분류와 예측에 대한 곳에서 많이 활용이 되긴 하지만 또 한 가지 가장 큰 좋은 점 중 하나는 여러 가지 변수 내에서도 핵심 변수 또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변수의 순서대로 나열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는 교호 효과의 해석인데요. 두 개 이상의 변수가 결합해서 목표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비모수적인 모형인데요. 선형적, 정규성, 등분산성 등의 가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쭉 얘기해 왔던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 시각적으로도 좋고 우리가 해석도 용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게 그대로 나왔는데요. 해석의 용이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화로 바로 딱 보여주기 때문에 모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쉽고요. 또한 새로운 자료에 모형에 적합하고 어떠한 입력 변수가 목표 변수를 설명하기 좋은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 또 그 핵심 변수를 뽑아주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모형은 이렇구나 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지식의 추출인데요. 의사결정 나무를 룰로 자동 변환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 이 룰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용카드를 신청했는데 그 신청자가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 신용도가 몇 점 이상인지 몇 점 이상이 되지 않는지 등을 기존의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 분류하고 그 기준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자료가 들어왔을 때 예측까지도 가능한 그런 지식의 추출이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의사결정 나무는 굉장히 큰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연속성에 있습니다. 연속형 변수를 비연속적인 값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분리의 경계점 근방에서 예측 오류가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이나 분류의 기법들이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의사결정 나무 역시도 이러한 분리 또는 분류를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애매모호한 경계에서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선형성 또는 주효과의 결여인데요. 선형 또는 주효과 모형에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으로 돌렸던 많은 통계 분석은 P값이라든가 또 카이 제곱값, F 검정값 이런 식으로 딱 어떠한 기준치가 넘으면 유의하다, 기준치가
기준치보다 낮으면 유의하지 않다 등의 여러 가지 어떠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요. 이 의사결정 나무 같은 경우는 그런 주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대한 어떠한 뒷받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안정성인데요. 분석용 자료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 예측에서는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과적합 뭐 이런 내용인데요. 내가 트레이닝하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정확한 그런 어떤 결과치를 나타내 주는데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그 외에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는 예측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몇몇 의사결정의 알고리즘이 이진 분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분리의 가지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리의 가지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이 제어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를 그리는 단계에 있어서 가지치기라는 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 가지치기처럼 우리가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필요 없는 가지들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런 나무를 형성할 때 기본적으로 컴퓨팅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분리 기준 및 가지치기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 의사결정 나무는 각각의 핵심 변수를 도출해주고 그 다음 그 변수를 통해서 밑에 변수들로 가는 각각의 밑에 로드, 밑에 나무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분리 기준을 통해서 가게 되고요. 또 너무 많은 가지치기는 예측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오류를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의사결정 나무의 분리 기준은 하나의 부모 마디로부터 자식 마디들이 형성될 때 입력 변수의 선택과 선택된 입력 변수에 따른 범주를 선택할 때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어떤 입력 변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리하는 것이 목표 변수를 가장 잘 구별하는지를 파악해서 자식 마디를 형성하게 되죠. 즉 위에 부모 마디가 있으면 그 밑에를 갈 때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목표 변수의 분포를 구별해 주는 정도는 순수도 또는 불순도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데 목표 변수의 특정 범주의 객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 자체를 우리가 순수도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산형 목표 변수에 사용되는 분리 기준인데요. 이런 이산형 목표 변수인 경우에는 목표 변수의 각 범주에 속하는 빈도에 근거해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빈도,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교차 분석에 대해서 학습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빈도라는 건 우리가 무조건 이 카이 제곱이라는 통계량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요. 이때 당연히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에서도 카이 제곱 통계량의 유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범주형 자료의 순도에 대한 차이의 유무에 대한 검정 결과로 얻어지는 유의 확률로서 이런 유의 확률이 작은 입력 변수와 그때의 분리 기준에 의해서 자식 마디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마디에서 밑에 자식 마디로 갈 때 그 기준이 빈도일 경우에는 카이 제곱 우리가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밑에 자식 마디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각각의 값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진위 지수입니다. 우리가 불순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진위로서 우리가 진위 지수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진위 지수를 가장 감소시켜주는 입력 변수와 그때의 최적 분리 기준에 의해 자식 마디가 형성되며 이러한 자식 마디 중에 하나를 B라고 하면 B에서의 진위 지수는 앞에서 보는 것처럼 IN1부터 시그마 IN1부터 R까지 PI E-PI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R은 목표 변수의 범주의 수를 나타내게 되고요. PI는 주어진 자료 중 I의 범주에 분류될 확률을 나타내고요. 또 이의 최대값은 PI가 모두 같을 경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에서 활용하는 건 이 엔트로피 지수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엔트로피 지수는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필타평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앞에 진위 지수와 함께 이 엔트로피 지수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항 분포에서 우도비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 지수가 가장 작은 예측 변수와 그때의 최적 분리에 의해 자식 마디가 형성되며 새로운 자식마다 B에서의 엔트로피 지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다르게 우리가 로그를 씌워서 값을 도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R은
기본적으로 위와 똑같이 목표 변수의 범주의 수를 나타내게 되고요. PI는 주어진 자료 중 I의 범주에 분류될 확률, 최대값 PI는 우리가 모두 같을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위 지수와 엔트로피 지수는 PB, 자식마다 B의 관측값이 전체에서 차이하는 비율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수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이 지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꼭 식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정도를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연속형 목표 변수에 사용되는 분리 기준인데요. 목표 변수가 연속인 경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범주형일 경우엔 우리가 빈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카이 제곱의 통계량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연속일 경우에는 목표 변수의 평균에 기초해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에서의 F 통계량을 유효확률로 활용하게 되고요. 또 분산의 감소량을 가지고 우리가 요 분리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다섯 번째는 정지 규칙과 가지치기인데요. 사실은 이 의사결정 나무를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지 규칙과 가지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멈추게 할 것인지, 또는 기존의 여러 가지 가지 중에서 어떠한 기준을 생성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지들은 어떻게 쳐낼 것인지 등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정지 규칙입니다. 이 의사결정 나무에서 정지 규칙은 더 이상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현재의 마디가 잎이 되도록 하는 규칙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마디가 분리가 되게 되고 그 마디에서 마지막 최하단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잎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마디가 어떠한 규칙이라든가 또 어떠한 기준을 나타낸다고 하면 점점점 내려가게 되면 그 기준들이 굉장히 예측값도 떨어지고 모호한 기준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멈춰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알고리즘에 따라서 정지 규칙을 달리하긴 하지만 정지 규칙에는 모든 자료가 한 그룹에 속할 때, 마디에 속하는 자료가 일정 수 이하일 때, 불순도의 감소량이 아주 작을 때, 뿌리 마디로부터의 깊이가 일정 수 이상일 때 등이 요 정지 규칙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정지 규칙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예측값도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가지치기 규칙인데요. 성장이 끝난 나무의 가지를 적당히 제거하여 적당한 크기에 갖는 나무의 모형을 이제 최종적인 예측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예측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의사결정 나무로 돌리게 되면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가지들을 통해서 필요 없는 가지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필요 없는 가지라는 건 뭐 예측 분류 값이 뭐 1명, 2명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그 기준은 사실은 그 하나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전체의 데이터에서는 조금 의미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지치기 규칙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지나치게 많은 마디를 가진 의사결정 나무는 어떠한 새로운 자료, 자, 우리가 어떠한 기존에 있는 자료로 의사결정 나무의 그런 룰을 만들게 되는데 그 룰이 기존에 있던 내가 학습했던 데이터는 굉장히 잘 맞지만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왔을 땐 안 맞는다는 것이죠. 너무 세부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래서 새로운 자료에 적용할 때 예측 오차가 매우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성된 의사결정 나무에서 적절하지 않은 마디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적당한 크기의 그런 예측 오차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따라서 가장 예측값이 좋은 걸 가지고 최종적인 예측 모형으로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앞에서 알고리즘이 몇 개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분리 기준, 정지 규칙 또는 가지치기 방법 등이 여러 가지 제한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HAID, CART, C4.5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기존에도 SPS라든가 우리가 SAS 같은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의해서 다양한 제품으로 우선은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리즘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CHAID, CART, 우리가 퀘스트라고 하는 QEST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목표 변수에서도 차이가 나죠. CHAID는 사실 다 돌릴 수 있고 또 CART도 다 돌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QEST라고 하는 건 명목형에서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목표 변수. 자, 그래서 분리 기준 역시도 다른데요. CHAID는 우리가 카이-제곱 검정, F 검정으로 나타내는 반면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진위 개수, 분산의 감소를 통해서 이 CAIT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고요. 또 QEST 역시도 카이-제곱 검정과 F 검정으로 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 자체로서 학습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나왔을 때 차이점이라든가 해당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하고 가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또 문제를 우리가 푸는 시간 역시도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알고리즘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보는 건 CAIT입니다. 이 CAIT 알고리즘은 의사결정 나무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앞에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 CAIT와 또 CHAID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진위지수 또는 분산의 감소량을 이용해서 이진 분리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CAIT라고 얘기하고요. 의사결정 나무를 얻은 후에 사용자가 직접 가지치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 CAIT라는 알고리즘에서 가지치기라든가 분리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가 각각의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CAIT와 QEST 알고리즘은 표준 오차,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죠. 그래서 표준 오차와 최소 위험을 통해 가지치기 기준을 사정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CAIT와 QEST에서는 각 마디에서 선택된 예측된 변수에 결손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예측 변수를 이용해서 결손값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빈값이라든가 잘못된 값, 우리가 NA 값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수로 대체해서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결손값에 대한 대체 규칙을 지정해 놓으면 의사결정 나무의 형성 과정 또는 새로운 자료의 분류 과정에서 이 규칙에 따라서 예측 변수의 우리 결측값 혹은 결손값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CHAID인데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카이스퀘어 갖고 돌리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CAIT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 교호 감지라는 문구가 암시하듯이 이 CHAID는 변수 간의 통계적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의사결정 나무에서 분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HAID라는 방법은 과다적합하고 나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과다적합이 일어나기 전에 나무를 키워나가는 것을 중지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기 쉬우시면 옛날에 우리 회계에서 변수 선택법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존의 CAIT나 이런 것들은 풀 모델을 넣어서 거기서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여기는 가지를 선택해 나가면서 딱 어느 순간에 되었을 땐 더 만들지 않고 알아서 멈추는 전진 선택법과 약간 비슷한 느낌의 그런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또 다른 차이는 우리가 CHAID는 범주형 변수에만 국한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연속형 변수에서는 범위로 나누어지는 상중하 등의 범주형 계급으로 대체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CHAID 알고리즘은 둘 이상의 자식 마디를 학습용 자료로 분할하기 위해서 입력 변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학습용 자료를 분할을 해서 그 분할한 걸 가지고 자식 마디들이 목표 변수의 특정한 값에 대한 확률이 마디마다 다르도록 선택하게 되고요. 각 입력 변수들은 여기서 잠재적인 분할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카이-제곱 검증을 가지고 이 각각의 자식 마디를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CHAID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련성이 우연한 것인가를 알아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반응 변수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주지 않는 모든 입력 변수들이 함께 묶어지게 되고요. 둘째 단계에서는 셋 이상의 변수로 된 각 그룹에서 모든 가능한 이원 분리에 의해서 재분할을 시키게 되고요. 이 분할들 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면 분할이 유지가 되고요.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 분할을 없애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CHAID는 분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주는 더 이상의 분할이 없을 때까지 나무를 계속 키워나가게 되고요. 정확한 유의 수준은 나무 크기를 결정하는 값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알고리즘은 QEST라고 하는 퀘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CIT와 같은 우리가 이진 분리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이 기본적으로 모든 분석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이진 분류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QEST가 CHAID나 CIT와 다른 점은 명목형 목표 변수에 대해서만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요. 예측 변수의 척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분리 규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 변수가 순서형 또는 연속형인 경우에 분리 규칙으로 우리 아노바라고 하는 F 검정이라든가 혹은 레베너 검정을 사용하게 되고요. 예측 변수가 명목형인 경우에 피어슨의 카이 제곱 검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 변수의 범주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평균 군집 분석을 수행해서 2개의 그룹을 만든 후에 분석을 수행하게 되고요. 또한 각 예측 변수의 최적 분리를 찾기 위해서 2차 판별 분석을 수행하고 목표 변수를 가장 잘 분류하는 예측 변수의 최적 분리를 이용해서 자식 마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퀘스트의 그런 장점은 변수 선택의 편이나 우리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변수 선택의 편이나 계산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또한 관측지의 수가 너무 많거나 복잡한 자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이 방법 역시도 모든 관점에서 다른 알고리즘보다 항상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의사결정 과정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을 잘 선택해서 하는 것이 예측값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 사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미 항상 빅데이터를 할 때 무조건 돌려보는 데이터죠. 우리 붓꽃 데이터,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를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넓이, 꽃잎의 길이 또는 꽃잎의 넓이 이렇게 종까지 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빅데이터를 한번 해봤다, 나는 통계를 해봤다 하시는 분 중에 이 데이터를 안 돌려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종류의 붓꽃의 그런 각각의 특성을 추출한다. 그걸 의사결정 나무로 돌린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 모형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형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림을 기반으로 하면 의사결정 나무는 3개의 노드가 있고요. 4개의 립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각 3개의 목적 함수 값을 확률로 해석을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뭇잎의 값은 y 1, 쉼표 0, 쉼표 0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건 만약 페탈 랭스가 1.9보다 작다면 세토사라는 우리가 종으로 100%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n은 50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n이 50이라는 것은 즉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전체 150개 중에 50개라는 뜻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가장 배지 컬러가 될 확률이 높은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이 페탈 랭스가 1.9보다 크고 또 PW가 1.7 또는 PL이 4.8보다 작거나 같을 때 97.8%로 이 배지 컬러라는 종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의사결정 나무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나무 우리 예시 같은 경우는 붓꽃의 특징을 명확히 알려주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이 붓꽃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쓰일 수가 있고요. 이 맨 밑에 존재하는 리브라는 것은 어떠한 룰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 시스템의 지식으로 그 룰이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까지 가는 단계, 그런 핵심 노드들이 어떠한 기준치가 돼서 그 외에 붓꽃을 나누는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선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인공신경망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뇌의 작동 원리를 그대로 모방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에 독특한 패턴이나 구조를 인지하는 데 필요한 모델을 구축하는 기법이고요. 인공신경망은 간단한 계산 능력을 가진 처리 단위, 뉴런 또는 노드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외부에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인공신경 모형은 우리가 바로 뒤에서 볼 그림과 같이 다계층 퍼셉트론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인간의 그런 신경학적 뉴런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노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기본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그런 신경 구조인 뉴런을 기반으로 이 인공신경망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뇌세포의 그런 소마라든가 엑손이라든가 시냅스 같은 그런 단어들을 인공신경망에선 노드, 인풋, 아웃풋, 웨이트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이 동그란 건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출력층, 그다음에 은닉층, 입력층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 걸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다계층 펍세트로 모형의 기본 구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신경망에서 학습과 예측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인공신경망에서 학습이라는 건 인풋 값을 통해서 아웃풋 값을 나타내는 어떤 웨이트, 즉 가중치의 값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층부터 쭉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은닉층에서 내가 설정한 어떤 웨이트로서 계산이 돼서 출력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웨이트, 가중치를 찾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2 곱하기 x가 10이라고 할 때 2는 인풋 10은 아웃풋이고 x가 웨이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적절한 우리가 가중치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정보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Feed Forward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가진 인공신경망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인풋, 히든, 아웃풋을 가지게 되는데 인풋으로 들어온 어떠한 정보와 데이터는 히든 레이어로 전달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가중치를 통해서 아웃풋 레이어로 전달하게 돼서 그 값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인공신경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종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전방전달 신경망, 순환인공신경망, 호피드 인공신경망이 있는데요. 전방전달 신경망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의 인공신경망이에요. 그래서 신경망의 정보가 입력 노드에서 은닉 노드를 거쳐 출력 노드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순환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를 형성하죠. 그래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면 끝인 것을 얘기하고요. 또 순환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얘기한 전방전달 신경망과 반대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노드들 간에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이동해서 선형적으로 전달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호피드 인공신경망은 자기조직화 맵이나 인공신경망이나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퍼셉트론 등의 연산이나 학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가중치가 변경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호피드 인공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전방전달 신경망은 무엇이고 순환 인공신경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징들을 좀 잡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필답형이라든가 혹은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울 건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요.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어렵더라도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좀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는 AND 또는 OR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AND OR이 같이 있는 XOR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푼다. 그래서 되게 유명해진 머신이라고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데이터로부터 분류와 규칙을 학습하기 위한 훈련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통계적 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의 기본 원리는 훈련 데이터들을 서로 다른 두 개의 클래스로 분류할 때 기준이 되는 어떤 분리 경계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것의 분리 경계면을 학습의 알고리즘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분류 또는 회귀 분석에 사용이 가능한 초평면 또는 초평면들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초기의 문제가 유한 차원 공간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종종 데이터가 선형 구분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커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함수를 통해서 상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장점은 범주나 수치 예측 문제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노이즈 데이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인공신경망의 단점이었던 과적합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다른 기법에 비해서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제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최종 모델을 찾기 위해서 커넬과 모델에서의 매개 변수의 여러 가지 조합의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의 그 단순의 그 모델뿐만이 아니라 그 모델 안에 여러 가지 함수를 넣어서 최저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입력 데이터가 크고 변수의 수가 많으면 훈련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석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블랙박스와 같은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해석에 도출된 과정에 대해서 완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학습해 볼 건 우리가 연관관계 분석인데요. 이 연관관계 분석은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때는 조금 돌리기 어려운 분석 방법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편의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내가 빵을 사고 우유를 사고 그다음에 과자를 샀다라고 하면 그 하나의 라인이 하나가 모두 데이터가 돼서 그것을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우리 경영 쪽에서 우리가 미국의 MBA 같은 데 가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맥주와 기저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기저귀를 샀던 어떠한 남편들이 장을 보러 가면 기저귀와 함께 맥주를 사기 때문에 기저귀와 맥주의 그런 진열대를 가까이 놓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연관관계 분석을 활용하게 되죠. 따라서 이 연관관계 분석이라는 것은 연관성 규칙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이 연관성 규칙이라는 것은 상품 혹은 서비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유용한 규칙을 찾아내고자 할 때 이용될 수 있는 기법이 이 연관성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구매될 가능성이 큰 상품들을 찾아내는 기법으로서 시장 바구니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측정은 얼마나 자주 구매가 되었는지 또는 뭐와 같이 구매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계산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 규칙의 기본적인 것들은 각각의 품목들을 식별하는 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연관성 규칙은 두 항목 간에 어떠한 연관이 존재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전항 또는 후항으로 나타내서 A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B라는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와 같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장바구니라고 한다면 내가 빵을 샀을 때 당연히 우유도 사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 연관관계 분석의 특징은 데이터 마이닝 이용해서 연관성 규칙을 발견하는 것에 있고요.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품목 간에 어떠한 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이 연관성 관계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관성 규칙 자체는 비목적성 기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목적 변수 없이 규칙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 규칙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상품 추천이나 상품 진열 등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맥주와 기저귀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또한 이 연관성 규칙은 상품 또는 서비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때문에 그들 간의 유효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관성 규칙의 가장 분석이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이 특정 서비스나 상품이 같이 구매되었나를 파악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연관관계 분석은 보시는 것처럼 서포트, 컨피던스, 리프트라고 해서 지지도, 신뢰도, 그다음에 향상도로 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만일 X가 일어나면 Y가 일어난다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연관성을 도출해내게 되는데요. 이 서포트와 또 서포트 XY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거래 중에서 어떠한 항목과 다른 항목 사이에 동시에 포함되는 거래의 빈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낼 때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서포트라고 하고요. 자, 신뢰도, 우리 컨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확률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A를 구매한 사람이 B를 구매할 조건부 확률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X에서 Y로 표현되는 이런 연관 규칙 속에서 이 컨피던스라는 것은 X가 포함된 전체 트랜잭션, 거래 중에서 X와 Y가 동시에 포함된 트랜잭션 비율을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컨피던스라고 얘기하고요. 자, 세 번째 이제 향상도인데요. 우리가 X라는 상품을 구매했을 때
당연히 Y라는 상품도 구매할 그런 비율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항상도는 보시는 것처럼 서포트 X, 서포트 Y가 곱해서 서포트 XY를 나눈 것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품 A를 샀을 때 B를 어떻게 살지를 보게 되고요. 상품 X와 Y 간의 리프트 값이 1이면 상호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프트 값이 1이 기준이게 되는데요. 1보다 크면 X를 살 때 Y를 많이 사게 되는 거고 1보다 적으면 X를 살 때 Y를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는 일정한 어떤 특정 기준에 의해서 해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자의 경험이나 판단을 중심으로 결정과 활용이 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 분석 기법의 적용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셨는데요. 실제 이 분석 기법의 적용을 우리가 다음 강에서도 조금 더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또는 공부할 때 지금 저와 함께 한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번 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